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문화의 발전 개혁론의 대두 거기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178페이지를 보시면 자, 볼게요. 저 왼편에 있는 게 용두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거는 물을 이동시키는, 보시면 물을 퍼서 이동을 시키는 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내기법이란 단어가 나오죠. 네, 이 모내기법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가야 전국으로 이제 보급이 됩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뭄을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조선 정부는 모내기법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후기 가야지 이 가뭄에 관련한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문제 이런 데에서 모내기법,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그 주요한 단서로 가끔 이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양난 이후, 자, 양난이라는 건 두 개의 난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병 크게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그랬죠. 양난 이후는 어떤 말과 같다 사실은? 그죠? 조선 후기란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조선 후기 농촌사회는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개간 사업, 개간은 땅을 고친다, 땅을 좋게 쓸만하게 한다라는 거고, 수리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물을 쓰는 거, 물을 쓰는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논농사에서는 벼를 키우는 논농사죠.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 가면은 널리 보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내기법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을, 즉 가뭄에 대비를 잘 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TV나 이런 데서 보셨죠. 모내기 하는 거. 그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서 그 벼씨를 심어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논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시키는 거다. 이사를 시킨다고 해서 모내기법은 다른 말로 이앙법이랍니다. 이거 써주세요. 이앙법, 이사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벼가 자랄 때 여러분 옆에 잡초들이 같이 이렇게 자라면 벼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이제 잡초가 다 뺏어 먹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모내기법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는 거죠. 필요 이전에 농사짓는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법 덕분에 여기 이 말이 나와 있죠. 노동력이, 김매는 노동력이 크게 줄여졌다. 김매는 노동력이란 말 자체가 잡초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김매기가 바로 잡초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수확량도 높였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모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좀 덜 죽었겠죠. 그래서 수확량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자인 농민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자, 일단 봐볼게요. 그리고 모내기법으로 벼를 다 키우고 나서 그 자리에 보리를 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이모작. 다른 작물을 두 개를 심어서 작물을 키웠다. 이게 이모작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더 남쪽 지방은 벼를 두 번 심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기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기작은 좀 힘들고 이모작해서 벼 그리고 다른 작물 이렇게 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벼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여한 대상이 돼요. 그 벼의 수확량은. 그런데 보리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경우에는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갖다 팔면 당연히 자기 수익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겠죠. 덕분에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설명해 볼게요. 이런 모내기법으로 넓은 농지를 경작하게 된 일부 농민은 부농층. 자, 넓은 농지를 경작한다 이 말을 앞으로 보게 될 여러 단어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광작. 중요한 단어예요. 광작. 광작이라는 것은 넓을 광, 이거 빅광이 아니라 넓다, 넓게 넓게 농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광작으로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고 더 넓게 많이 해서 덕분에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그랬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보시면 대부분의 농민은 지주, 땅 주인이죠.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빌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작을 했다 해서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소작. 빌려서 농사 짓는다. 소작농.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빌리지도 못해. 그래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을 다른 데 쓰는 거죠. 도시나 광산 이런 데 노동력으로서 노동자로서 활동했다 해서 이걸 써놓을게요. 임노동자라고 할게요. 임노동자. 노동자로 임했다, 즉 노동자로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 이것도 써주세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농민층의 분화라고 합니다. 농민층의 분화, 나뉠 분이에요. 농민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경향을 말하죠. 나누어지는 스타일. 예전에는 농민은 그냥 다 농민, 비슷한 농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층이 좀 나뉘게 되고 대부분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 되는 분홍층도 있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179페이지입니다. 제가 중국사 할 때도 그랬죠. 춘추 전국시대부터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업 생산량이 제일 먼저다. 농업이 발전하면 그 다음으로 뭐가 나오죠? 남는 거. 내가 먹고 남는 거를 갖다 팔아야겠죠. 팔아서 돈을 번다. 상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즉 수공업으로 연결된다.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그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덕분에 상업도 발달하고 물품을 거래하는 장소로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이겠죠. 근데 예전에는 장시라고 했답니다. 장시가 크게 발달했다. 18세기 중반 전국의 장시가 이렇게 많대요. 1000여 개. 그리고 장시와 함께 포구. 포구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포구입니다. 포구. 포구는 마포, 목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산포, 연포, 제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구의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상업 활동이 당연히 활발해졌겠죠. 자, 가겠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국제 무역도 활발했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를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죠? 개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식적이다, 개시다. 그런데 공식적이지 않은 사무역, 개개인들이 그냥 하는 무역을 후시라고 합니다. 후시. 뒤에서 한다 해서 후시. 자,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사신길에 통역으로 따라가는 중인계층이 있었죠. 역관이라고 하는 중인계층, 통역하는, 번역하는 역관층들은 사실 국가가 너네가 가서 사신들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 해줘라 하고 따라는 가지만 역관의 경우에는 따로 나라가 경비를 대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해서 거의 중국까지 갔다 왔다 하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중국과 거래하는 대부분은 인삼, 우리나라 인삼은 지금도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나 약재 이런 것들 중국에서 이제 약재나 비단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왔겠죠. 우리나라 상품으로 유명한 수출품은 당연히 단언컨대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오죠. 중국으로 가는 사신길에 이루어지는 사행무역. 이거를 사신이 가서 했다 해서 사행무역이라 합니다. 사신이 가는 길에서 했다 해서 사행무역.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수공업,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광업, 광산. 당연히 광업의 경우에는 수공업을 하려면 뭔가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광산에서 이제 캐는 거죠. 자, 조선 후기. 후기에 들어서면 관청 중심의 수공업이 점차 쇠퇴한다. 예전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관청이 와서 이제 장인들을 이제 장안이라고 해서 장부에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라의 역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역을 부과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은 장인들이 주로 시장을 목표로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관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점점 쇠락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수공업 종사자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거죠. 수공업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전문 수공업자 마을까지 생기고 굉장히 이제 커졌네요, 규모가. 그리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광물 수요가 늘어나. 왜?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죠? 덕분에 광산 개발에 뛰어들고 광산 개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층도 많아졌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자, 보시면 광산 채굴, 굴을 파는 거죠.
자, 이전에는 예전 조선 전기에는 부역, 나라에서 역으로 역할로 부여된 거였죠. 예전에는 동원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민간인에게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조선 후기의 큰 상인 송상이랍니다. 송상은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굉장히 큰 대상인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인 유통망,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땡땡이나 뭐 롯데마땡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유통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특히 인삼 아주 유명해요. 자, 인삼 재배에 힘써서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송상의 경우에는 상인정신, 독특한 상술로 유명하다. 금융거래, 신용거래가 발달하고 개성부기법이라는 걸로 정리하는데 이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부기법이라는 것은 회계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건데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단순하게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까지 다 남겨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상인들이 이제 회계로 상당히 또 서양에서는 유명하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고려 시대에 이미 우리는 이런 부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사실 더 앞섰어요. 자, 송상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뒤에 그림이 참 깨알같죠? 이게 인삼이겠죠? 그죠? 180쪽 갈게요. 신분제가 동요는 흔들어 버렸다는 소리죠. 자, 보시면 처음엔 당연히 여기 간단히 할게요. 조선 지배층, 양반, 그 밑에 중인, 그리고 지배를 받았던 상민, 보통 사람, 그리고 노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였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데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상민과 노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나름의 슬프지만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자신이 노력해서 또 경제적으로 뭐 다른 힘으로 신분을 사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납속책, 공명첩. 납속책의 경우에는 돈을 주면 이제 벼슬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이런 데다 쓴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공명첩은 여기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돈이나 곡식을 주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로 써줍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관리들이 공명첩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팔았어요. 자, 그래서 이 납속책과 공명첩 이런 것들을 신분 상승하고 일부 농민의 경우에는 돈 벌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군공이라는 거는 군사적으로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전투 잘해가지고 이제 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 받거나 벼슬을 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양반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양반이 소수여서 지배층으로서 굳건했던 이 모습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양반, 웬만하면 양반, 바로 양반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이전의 신분 질서는 크게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이렇게 도망쳐요. 우리 저번에 영조 정조할 때 노비 이야기 나왔었죠. 자, 이때 노비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노비제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노비는 역을 지지 않았다 했죠.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 자체가 원래 역을 지지 않았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군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좋죠. 일반 상민이 많아야 군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했고, 이거는 이미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법? 노비 종모법. 노비는 따른다.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딸을 종, 어미, 모,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기억하시죠?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거 어떤 왕이었어요? 그죠? 영조가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 했지? 일천즉천이라고 했죠. 일천즉천. 한쪽이 천인이면 즉 강천인이다. 일천즉천에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한번 봐봅시다. 중인층. 우리 정조하면서 서울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서울은 문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과, 중앙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문과의 응시 자체가
안 됐었죠. 근데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아버지 못 부르고, 예? 형을 못 부르고. 길동이 기억하실 것 같고. 그래서 중요 관직에 가겠다고 상소도 올리고 이런저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존의 양반층이 굉장히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종래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양반들을 부르는 말이 속칭 뭐냐면 권력 있는 양반에서 권반이라면 권반.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잠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급을 잘 못 받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양반들, 말만 양반이 껍데기만 양반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양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양반이라는 지위 자체가 관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관직을 이제 쉽게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더욱더 심해지죠. 여기 보시면 양반층의 변화.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읽어놨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8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회개혁론,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조선 사회를 끌고 간 거는 성리학이었죠. 근데 이 성리학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현실 사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학문을 한다 해서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 그래서 보시면 이전의 상태를 보면 집권 기존의 양반들은 성리학을 올바른 학문이라 하고 다른 건 싫어했다고요. 이단이다 배척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정통 성리학의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다. 이거를 실제로 필요한 일이다 해서 학문이다 해서 실학이라 합니다. 실학. 제가 사실 숙종 황국 이후에 남인들이 실학 많이 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조선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농업 국가니까 농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농업 관련한 개혁,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상공업 중심의 개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181. 자, 여기 보면 농업이 기반된 사회니까 당연히 농촌 사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토지 문제겠죠. 자, 쭉 한번 봐볼게요. 이들은 주로 정계에서 밀려나 제야는 그 바깥에 있다. 이 야자 자체는 들 야자거든요. 바깥 들에 있다라는 뜻인데 중앙 정부에 있지 못하고 이제 밀려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여당 야당 할 때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야당 그 야자가 이 야입니다. 자, 농촌 사회의 생생한 현실을 목격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숙종의 환국 이후에 장희빈이 사사된 이후에 남인 계층들은 기억하시죠? 중앙정부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하고 서울 주변, 즉 경기도 근처에서 살면서 일반 농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남인들의 경우에 실학자들이 많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그렇지, 다산 정약용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자, 이들은 농민 생활의 어려움을 토지 소유 불균형 이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자,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인물 별표해볼까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사람 이름이에요. 자,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토지를 다시 분배해야 된다. 다양한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유형원은 균전론 한번 써볼까요? 학습지 받은 친구들은 정리한 적 있어요. 유형원은 균전론. 균등하게 해야 된다. 땅을 나눌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분,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다르게니까 차등이라고 쓸게요. 차등. 등급을 다르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정약용의 경우에는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전론은 밑에서 설명 다시 할게요. 일종의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게 여전이에요.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익. 이익의 경우에는 한전론이랍니다. 한전론은 뭐냐면 땅을 주는 것을
한정해서 한정적인 조금 이렇게 영원히 갖고 있어야 하는 토지가 있어요. 영업전이라고 해서 영원히 갖고 있어야 하는 토지 일부분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갖고 있어야 하는 이 영업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영업전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전 이외의 것만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산 정리하기 너무나 유명하죠. 이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보시면 공부 많이 했어요. 화성, 도르래 뭐 공부하셨고 거중기 개방적이어서 다양한 학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유명한 저서들이 다 있네요. 경서일평, 문민심서, 흥문심서, 현실 사회의 개선, 우리가 다산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산 정약용의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봐보세요. 마을 단위를 일여로 정해서 여의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생산물을 자신의 노동, 일한 양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라는 공동단체, 공동농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하면 되지 않겠니? 넘어가도 되겠죠? 정약용의 경우에 방금 말한 여전론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정전론이라고 해서 과거 정전 이제 중국 스타일의 땅 나누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우물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물 모양으로 땅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가운데는 같이 경작하고 뭐 이렇게 했던 원래의 계획이 있어요. 네, 일단은 여전론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2쪽 가볼까요? 이제는 상공업이네요. 그죠? 농업 했으니까 상공업 가볼까요? 자, 봐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조선 후기 가면은 당연히 도시도 커지고 돈이 오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했다.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의 성장과 상품 화폐의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상공업 진흥, 기술 혁신, 부국강병은 그거죠. 강하고 부자고 잘 살고 강한 나라 이런 걸 꿈꾸는 학자들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학자 별표 볼까요? 유수원 그리고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박제가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박제가 이 네 명은 별표해 주세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보시면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고 자 홍대용은 과학기술 박지원 진짜 자주 나오는데 양반전 허생전 아시죠?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고 이 소설은 한문입니다. 한문. 여러분이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많이 나와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양반전 허생전 즉 연암 박지원이 쓴 글은 한문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 그리고 화폐 당연히 상공업과 관련됐으니까 화폐라든지 수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도로 장비 이런 것들 이야기 당연한 거겠고 박제가가 정말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박제가 별표해 주세요. 박제가는 북학의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북학이라는 거는 북쪽을 배우자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책이죠. 근데 북쪽이라는 거는 중국을 말하니까 현재 이 당시에 중국은 명이 아니라 청이죠. 청을 배우자. 우리 임진왜란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이 명을 멸망시킨 게 청이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은 청을 싫어하고 사라져버린 명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분위기가 많았다. 그런데 청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청이 앞서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북쪽을 배우자에서 북학이랍니다. 북학.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게 박제가의 북학의고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를 강조했냐? 소비를 장려합니다. 흔히 말하면 돈을 아껴 써라, 절약해라. 이걸 되게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문이나 이런 거 만날 때 아껴야겠지, 절약이 답이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박제가의 경우에는 돈을 써라, 소비를 해라. 그래야지 돈이 돈다.
소비를 해줘야 또 물건을 만들고 또 물건이 팔리고 이렇게 돈다. 즉 소비를 해라. 소비를 장려해서 생산을 촉진했다.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할 걸 주장했다. 누구라고요? 박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 자체는 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파? 북학파. 북학파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겠죠. 당연히 북학파. 나중에 여러분 이거 3학년 때 연결됩니다. 북학파의 사상은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개화, 열어야 한다라고 했던 게 개화입니다. 개화. 이후에 고종, 흥선대원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 꼭 하셔야 되고,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수원의 책 제목 우서입니다. 우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상공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다시 내려가 볼게요. 역사 탐구해 보시면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중요한 사람들이네요.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박지원 어디로 가야 되냐? 박지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이거 여기 별표해 주세요. 박지원의 경우에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기업. 수레와 선박 화폐를 쓰고 상공업 진행시켜야 되고 양반 너희들은 자기도 양반이면서 양반 너희들은 비생산적이고 허위가 가득하고 어디다 쓰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담겨있는 생각이 그 양반전에 담겨 있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박제가 여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재물은 샘과 같다. 샘은 땅을 파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된다. 돈을 써야 된다.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고 절약하고 소비, 돈 쓰는 게 있을 때는 절약이 아니라 뭘 해라? 소비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비. 자, 그러면 누구예요? 그죠? 당연히 박제가가 되겠네요. 박제가. 자, 여기 보시면 과학, 디귿에 보면 과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학하면 홍대영입니다. 홍대영, 디귿, 홍대영. 반듯하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디귿.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학의 성격과 의. 실학자들은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다고 했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그리고 당시 사회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청나라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청을 통해서 발전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역사에서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렇지만 어떤 한계는 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공부해 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의의 먼저 보겠습니다. 실학의 개혁론은 조선이 직면한 시대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실학자 대부분이 관직에는 못 가고 제야에 머물러서 그냥 국가 정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역시 한계이고 또 가장 큰 한계는 그들의 주장 역시 유교적인 사상에서 사실은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자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죠?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여기 보면 1번, 여기는 2번 한계, 두 개. 그리고 이건 의. 그죠? 여기 보면은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실제로 구한다는 거예요. 실사구시는 헛된 거 말고 사실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학문해야 된다. 실사구시. 이게 바로 실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실사구시. 실사구시. 별표해 주세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뭐의 보급으로 김매는 즉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절감된다 했죠. 잡초 제거에 조금 힘을 덜 써도 논에게는 농사가 된다. 자, 무슨 법? 모내기법. 그런데 이 글자가 만약에 네모가 4개가 아니고 3개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모내기법을 3글자로 뭐라 그랬지? 그죠? 다른 말로는 이양법. 같은 말이죠? 이양법. 자, 북학파 실학자인 소비를 장려하고 생산을 돈 써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구죠? 그죠? 박제가. 이거는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이익. 그죠? 일정 부분에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업전. 영업전은 팔 수 없다. 갖고 있어라 그 말이죠. 영업전은 갖고 있어라. 이게 무슨 논? 이거 자체가 이 말 자체가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이게 한전론. 가지고 있는 땅 한정 지어서 그거는 갖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유형원은
어디로 갈까요? 그죠? 유형어는 신분에 따라 땅을 나눠는 주는데 균전 나눠는 주는데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줘라. 이게 실학자들의 한계죠. 정약용, 일여라는 것을 정해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노동력에 따라서 생산량을 분배하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과 노비는 납소, 공명을 통해서 신분 상승시키기도 했다. 맞나요? 돈 써서 했다. 맞죠? 동그라미. 실학자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의 주장이 반영이 됐나요? 안 됐죠. 제야에 묻혀 있었다. 자, 맞는 거. 개성하면 무슨 상? 네, 송상입니다. 만상은 저 위에 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코앞에 있어요. 만상은 중국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거래했던 게 만상이고 개성하면은 송상입니다. 상공업진흥 기술 혁신을 통한 부국강병 누굴까요? 그죠? 박지원이겠죠. 박지원. 왜 유형원이 답이 아니냐? 유형원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 했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닙니다. 박지원이 상공업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183페이지까지 지금 했습니다. 뭐 한번 넘겨볼까요? 184.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그냥 잘 찾아서 보십시오. 자,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짚어주고 갈게요.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 실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연구를 했다 그 말이죠. 발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여기 반드시 써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 발해고에서 나온 단어. 시대명이 나와요.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 그 당시에?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그렇죠. 신라가 있던 시기. 이거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가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서 시대명을 명명한 사람이 유득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것들, 뭐 대동여지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넘어갈게요. 서민 문화. 당연히 먹고 살만해야 문화를 이제 즐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서민 문화가 발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 내용들은 사실 아는 부분이고 넘어갈게요. 186페이지 책 한번 읽어보시고 판소리 탈춤 같은 맥락입니다. 장시. 아까 장시 나왔었죠. 근데 장시에서는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공연하고 그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돈도 쓰고 문화도 발전하고 우리가 서민 중심으로 사회가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신재효라는 사람의 이제 이것도 한 번 정도 이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신재효. 넘어가 볼게요. 자, 건축 공예 쭉 읽어보시고 이제 학교로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은 또 볼 건데 일단 볼게요. 여기 보면 지전설 이야기가 나오죠. 지전설 이거 자전한다. 지구가 돈다. 자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한 게 바로 이제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아까 홍대용 자꾸 과학기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홍대용이에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 아담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청나라에 있었어요. 청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만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현세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었다. 마테오 리치 명말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 역시 중국에서 살았어요. 쭉 가서 이건 아시죠? 허준의 뭐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우리의 것들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의학서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의학서는 중국에 있는 중국산 재료가 기본이면 우리 땅에 나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책을 만든 게 허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제 임진왜란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광해군 때 완성이 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유득공 무슨 고? 발해를 생각한다. 무슨 고? 그죠? 발해고.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김종호 쉽죠? 그죠?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휴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 그리고 유희.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업문지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니은, 안정복, 동사 강목, 동쪽의 역사. 이게 중요한 것들 강목체라고 하는데 동쪽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거. 이재마, 사상의학, 뭐 태양인, 태음인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뭐 이런 체질 그런 이야기한 게 바로 이재마입니다. 그리고 3번 가볼게요. 정상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앞에 보면 나와 있고 축척, 사회시간 배웠죠? 택리지라는 거 맞나요? 아니죠. 택리지가 아니고 동국지도입니다.
탱진은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앞에서 찾아보시고 조선 후기 분청사기가 아니고 뭐지? 이제 백자죠. 백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자. 민간까지 활용이 됩니다. 백자 이쁘죠? 자, 한번 가볼게요. 4번.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의 탈춤, 서민문화 발전. 맞죠? 마테오 리치 서양 선교사예요. 고려만국 전도 지도 이름입니다. 조선인들의 세계관을 확대시켰다. 다른 나라도 있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187, 188 여기 내용도 한번 봐보세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걸 무슨 산수화라고 해요? 진경산수화라죠. 진경산수화. 겸재정선의 작품인데 진경은 진짜 경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산수화는 진짜가 아니가니? 진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스타일을 영향을 받아서 중국 거 이제 베껴서 조금 변형하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산수를 그렸기 때문에 진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김홍도 너무 유명하죠.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 김홍도 그림은 정말 유명해서 뭐 당연히 알 것 같습니다. 오른쪽 신윤복은 양반이나 여자들 풍류, 남녀 간의 사랑 굉장히 화려해요. 일단 보기에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신윤복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을 차이를 보자면 신윤복의 그림은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화려하고 배경. 근데 방금 본 김홍도의 그림 배경이 없죠. 그죠? 민화 일반 백성들의 그림은 민화 자유롭게 읽어보시고 자 세도정치와 농민봉기 사실은 세도정치는 이미 정조할 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 196페이지도 뒤에 문제 답 다 있는 거 아시죠?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가셔서 문제 같이 풀어보고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